네, 오늘 마감을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한맥투자 WM 지점의 변원규 대리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동희 대표님께 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이 승인되었지만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되었다는 평가고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상황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좀 뜨뜻미지근한 코스피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코스피의 밴드를 구성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릴 때는 1970에서 2100포인트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 밴드가 너무 좀 확장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밴드를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정도 밴드, 이 좁은 밴드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과 유로존의 이벤트가 끝난 뒤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위아래로 방향성, 즉 2000포인트를 붕괴시킬 것인가 아니면 2050포인트를 상향 돌파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고 205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21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는데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수급이 전부인 상황 속에서 실적 모멘텀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한 수급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유가와 환율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한번 비교 차트를 보시면서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교 차트를 준비한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세 가지 흐름을 좀 보실 텐데 제일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이제 코스피의 흐름이고요. 그 밑에 빨간 선이 코스닥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 12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많이 내려왔었죠. 근데 이제 1월 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반비례해서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이 좀 소외가 됐었고요. 근데 2월 들어서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는 있지만 1월 달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상태고 오히려 1월 달에 쉬었던 코스닥이 좀 강하게 코스피보다는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은 코스피가 훨씬 우월했지만 2월 달은 코스닥의 탄력이 좀 좋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 역시 지금 방향성을 모색 중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 가장 수급에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래로 내려가도 어렵고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좀 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 속에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2050포인트대의 좁은 밴드를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어디를 터치하는지를 잘 보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550포인트가 3년 내 지금 고가인데 지금 코스닥 시장의 주봉을 한번 보시면 거래소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좀 차트를 보시면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840포인트를 고점을 형성한 뒤에 2008년도 서프라임에서 비롯된 리먼브러스의 파산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245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코스피와 커플링되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제 반등을 하면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 반등을 했고 여기서 일정 정도 박스권을 거쳐서 코스피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이 고가대를 뚫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840포인트, 850포인트 코스닥 시장의 구간이 코스피 시장으로 따지면 2200포인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3년 동안 코스닥 시장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박스권 안에 있는데 이 박스권의 상단부가 바로 550포인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 인접한 구간이기 때문에 550포인트가 강한 저항대인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550포인트를 돌파해낸다면 3년 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고 550포인트대의 어떤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얘기는 대리님께도 더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2월 들어서 단 이틀만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 상승을 나타낸 이 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에 가려서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다라는 판단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총선이나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테마주 열풍으로 또 그 원인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겹쳤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그
그 코스닥 지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자체의 지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지수에 대한 부담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지금 매기가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와 지금 나스닥 지수가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질 장세로 넘어간다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코스닥 업종들 중에서도 실적이 우수한 종목 위주로 지금 강세를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스마트 기기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IT 부품업체들이나 그리고 그 대체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투자자분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그냥 뭐 무조건 많이 오른다고 쫓아가시기보다는 예.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까 1월은 코스피, 2월은 코스닥이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막바지에 향해가고 있는 2월 증시에서 코스닥이 지금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550포인트 돌파 시 탄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변원규 대리님께서는 실적 개선 중소형주들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IT 부품이나 대체 에너지 관련주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동기 대표님, 앞서서 환율과 유가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판단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유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한국 증시에는 저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서에는 15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 지금 뭐 이란과의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도 본다면 어떤 그 유가가 급등했을 때 증시가 좋았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의 유가 상승하고는 명백하게 틀립니다. 지난번 유가가 이제 크게 150불까지 크게 올랐을 때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구간인데 이때는 전 세계 경기가 활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죠. 그러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유사들이나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어떤 마진이 크게 남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에 활황을 수반해서 수요 쪽에서 촉발된 유가의 상승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요에 의한 유발이 아니라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투기 자본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게 되는데 경기가 침체인 상황 속에서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기업의 그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되고요. 여기에 지금 경기가 침체인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유가 상승은 결국 한국 증시에는 큰 악재,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다면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환율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유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과거에 이제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지속이 된다면 오히려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쪽에서 유발이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으로 이게 증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미국의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이러한 석유 메이저 업체들과는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석유 메이저 업체들은 자기들이 유전을 갖고 있고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업체들이고 우리나라의 뭐 SK 이노베이션 물론 옛날 유공 시절부터 일정 정도 유전에 대한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을 원유를 수입해다가 쓰는 이러한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정유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제 마진 구조에서 좀 틀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수요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투기적 수요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급등한다면 정유나 화학 종목에도 좋을 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지금은 실적 모멘텀이 시장에 작용하지 않는 구간 속에서 유동성만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급등을 한다면 시장은 의외로 좀 큰 폭의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키포인트로 삼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업계 영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변원규 대리님. 네. 사실 뭐 유가가 본격적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그와 반대로 항공과 해운주들의 하락세가 좀 짙어 보였는데 네. 어떠한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뭐 유가는 말씀하셨듯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인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지금 같이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뭐 첫 번째로 지금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이란에서 지금 3월 2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 정부에서 총선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긴장감을 형성해서 유가를 올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 3월 2일 총선 이후가 되면 이제 정권이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란 정부의 강경책이 완화책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유가 상승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투기적 포지션도 많이 지금 유입이 되긴 했는데요. 거래소에서 지금 투기적 포지션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단계적 규제 조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 2차 오일 쇼크 같은 그런 상황을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단순히 유가가 많이 올라서 하락했다 이런 측면보다도 네. 지금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지금 그런 영향이 좀 있어서 만약에 지금 당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매매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네. 유가가 좀 안정이 된 이유, 그러니까 짧게 보면 3월 2일 날 이란 총선이 있은 이후에 유가 안정을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좀 사흘 동안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무조건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 워스트 업종 종목들과 시황 판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베스트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3월 15일 0시 한미 FTA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자동차 관련주가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으로 오늘 확연하게 매기가 확산이 됐는데 어떠한 판단이십니까? 지금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오른 거는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인이 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미 FTA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분명 없이 자동차 업계는 수혜를 입는 거는 분명한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재료들이 증시에 이미 반영된 거냐 그렇지 않느냐. 증시라는 것은 항상 네. 이런 재료들을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FTA라는 재료는 장기적으로 반영된 기정사실화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급등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난다면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는 게 옳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겠습니다. 분명히 펀더멘탈에는 차곡차곡 도움이 될 테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재료, 이게 갑자기 지금 불고 나온 재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정사실화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있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많이 올랐는데 한일 유화 등등을 매수 추천하는 출연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김동기 대표께서는 급등 시 다소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네. 판단이시네요. 오히려. 그럼 반대로 신약 특허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제약주라든가 이런 흐름들은 오늘 조치를 못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판단이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FTA 대표적인 피해주로 제약주가 분류되는 것은요. FTA 18장 지적재산권 조항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강화하고 국내 업체들이 어떤 제네릭 출시를 최대한 막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약 그리고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적자가 1년에 7억 불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큰 대미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FTA가 된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약이라든지 이 관련된 업체에서 우리가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피해주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세한 대다수 제약업체들이 그동안에 제네릭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은
전적으로 복제약, 카피약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제약업체들은 분명 없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제네럴 중심이 아니라, 즉 카피약 중심이 아니라 신약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의 상황은 좀 틀립니다. 바이오와 제약은 틀리죠. 바이오 업체들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카피 시장과는 뭐 지적재산권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그리고 오히려 수출 중심인 업체들은 큰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워낙에 오전부터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한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통신업종이네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 업종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고, 자, 그 외에 뭐 전기전자 등등인데요. 업종별로 1, 2위가 그동안 잘 오르지 않은 내수주들이 업종 상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뭐 순환매 쪽으로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특징주로 오늘 뭐 보시죠. 통신주와 음식료, 보험, 유통, 섬유의보까지 보입니다. 뭐 LGU 플러스나 아니면 뭐 NHN이나 이런 뉴스 특징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그 가운데 오늘 특징주로 NHN을 꼽아봤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실적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뭐 특징주로 꼽은 뭐 이유가 있겠죠? 어떤가요? 예, NHN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실적이 개선된다는 이유로 상당히 많은 폭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올해 그 매출의 가이던스는 지금 10에서 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그 모바일 광고 시장이 엄청난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2011년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이 35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게임을 런칭을 하는데요. 위닝 11과 뭐 메트로 컴플리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만약에 이 게임 자체가 올해 상용화 돼가지고 성공이 된다 그러면 외형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일본 포탈도 금년에 이제 상용화 시조할 예정이어가지고 이 일본 포탈까지 잘 된다 그러면 NHN 성장 동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인건비랑 마케팅 비용 통제를 통해서 2011년보다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 전략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김동희 대표님, 네. 코스피는 2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뭐 크게 하락도 없습니다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근데 우리 증시뿐 아니라 다우가 반갑게도 13,000을 뛰어난 다음에 부담감이 있겠죠. 그리고 네. 뭐 독일 닥스도 7,000선 넘고 저항선 받고요. 이게 글로벌 증시가 한번 크게 오른 이후에 좀 네.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의 향방이 중요하겠네요. 네. 뭐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좁혀서 보자면 네. 전적으로 외국인의 유동성에 의지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구간 아니겠습니까? 뭐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연기금들도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편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 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이제 9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 뭐 11이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PER 밴드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8에서 12 정도 구간에 움직였는데 뭐 12 정도 구간, 11을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연기금은 지금 굳이 사야 되는 이러한 동인을 못 느끼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좀 특징이 이러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들이 순매도, 전적으로 순매도 기조에서 1월 같은 경우에는 1월 내내 지금 단 순매수한 거래일이 5거래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거래일 동안에 6거래일을 개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매도의 기조에서 점차적으로 좀 순매수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매수했던 2월 10일과 2월 16일 보면 이날 개인들의 순매수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3천억, 4천억 있었는데, 이 개인들이 크게 순매수한 이 날마다 주가는 오히려 좀 빠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들도 국내 주체들이 사고 있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넘길 수 있으면은 단기 매물들은 지금 넘기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의 주체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좋은데 만약에 일정 정도 구간에서 또 개인들이 흥분을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있어서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 이런 지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개인들이 순 매수로 강하게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들이 바로 유동성의 좀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래소는 2000에서 2050포인트 좁은 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밴드 위드 아래도 좀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3년 내 역사적 신고가대가 이제 550포인트대인데 이 구간을 넘어서느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구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중요 변수를 본다면 환율과 유가 가장 중요한 팩터고요. 유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우리 증시가 크게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관심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시장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해주신 개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코스피는 탄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자, 변원규 대리님 의견 주실까요? 예. 지금 최근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약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프로그램 차익 장부 자체가 피크에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 조정을 예상하시고 종목별로 순환매로 올라오면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고점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네. 건설, 조선, 화학 등이 돌아가면서 매물 출회를 하는 걸 보니 거래량도 많고 슬슬 조정에 임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 물량을 받아줄 지금 주체 자체가 없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 때문에 계속 매도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개인들이 매수에 가담한다 그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응징력과 정보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을 다 받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지수 자체도 지금 2000 위에서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가 향후에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950 정도 선까지는 조정을 한번 받아줘야지 그 이외에 매물 소화하고 그 이상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것은 실적 개선 중소형주, IT 부품이나 대체 에너지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주식 비중 축소는 언제쯤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업종별로 좀 판단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한맥투자 WM수점의 변원규 대리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